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 들어갔으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 화면을 꺼주십시오. 꺼주시고, 네, 화면 꺼주십시오. 꺼주시는 게 저희가 이게 유튜브도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화면을 꺼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화면 꺼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초5 홍길동 이렇게 학생 학년하고 이름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파악하는 데 도움되고 또 제 눈에 학생 이름이랑 학생 학년을 알면은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기도 좋습니다. 예약 가신 분 많으신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중이세요.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시는 중이시라 제가 음소거를 일단 눌러놓을게요. 오늘 설명에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화면이 조금 느리네요. 제 PC가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렉이 걸려서 좀 돌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는 나가나요? 괜찮으시면 본인 화면 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화면 끄시고 초3 홍길동 이렇게 학생 학년하고 이름 같이 해주시고요. 비디오 중지하시는 법은 보시고 좀 해주십시오. 비디오 중지라고 왼쪽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녹화해서 다음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화면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 걸려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짧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학 공부 생각하시면 진도를 나가죠. 주로 개념과 원리 같은 지식을 학습하고 대표 유형의 문제를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를 모두 배우고 오답노트 해가면서 익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학습 위주로 공부했어요. 내신까지는 어찌어떻게 적응이 되는데 수능이라든지 큰 시험에서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풀 수 있을까요? 수능에서는 일부러 문제집에 없는 문제만 골라서 내는데요. 어렵겠죠. 제가 그래프로 학습 위주로 공부하고 문제 해결력을 안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4등급 학생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오른쪽으로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능력이 커지는데 능력이 낮은 학생이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5등급이에요. 막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았어요. 지식을 쌓았더니 4등급, 3등급 막 올라가요. 그래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네, 등급이 올라가네. 그런데 3등급에서 끝.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도 3등급에서 끝. 어떤 학생은 능력치가 조금 높았어요. 근데 아는 게 없어서 똑같은 5등급이에요. 막 공부했어요. 공부했더니 4등급, 3등급하고 2등급을 끝났어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학생은 3등급에서 끝나고 어떤 학생은 2등급까지 가요. 아, 역시 수학은 머리를 타고나야 되나 보다. 어떤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은 능력이 높아요. 아는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공부했더니 나중에 1등급까지 가요. 이걸 보고 성적이 수학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노력 플러스 머리고 그 사람의 한계는 결국은 수학 머리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능력도 낮고 지식도 적었어요. 그래서 5등급이에요. 근데 공부하면서 지식도 쌓지만 능력도 올려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지식도 많아지고 능력도 늘어서 나중에 1등급으로 끝나요. 능력을 기를 수만 있다면 문제 결력을 기르면서 공부하면 지식이 쌓이는 만큼 계속 실력이 늡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중이라서요. 본인 비디오는 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비디오 켜신 분들은 비디오를 꺼주십시오.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않고 지식만 쌓는 방식의 공부는 한계가 있다. 능력을 쌓으면서 지식도 쌓으면 한계가 없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수학 과목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이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과목에도 비슷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를 예를 들게요. 사회라는 과목은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야 될 내용이. 그런데 문제 해결까지 이럴 때 응용되는 거는 한 번 정도 꺾어요. 꺾는 게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 사회는 예를 들면은 상권 분립을 안다, 모른다, 확실해요.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면은 조금만 응용하고 풀 수 있어요. 과학은요, 사회보단 개념이 조금 적어요. 하지만 과학도 비슷합니다. 수증기압, 포화 수증기압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응용이 조금 더 돼요, 사회보다는. 개념이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수학은요, 개념은 훨씬 더 적습니다. 사회나 과학보다. 하지만 개념이 굉장히 깊어요. 아마 애들 중에서 미분, 적분이란 개념을 모르는 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못 푸는 거예요. 몇 번을 응용을 해야 돼요. 꺾어서 참 많이 응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결하는 이 문제 해결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는 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거든요. 개념은 문법이나 이런 데 조금 있고요. 개념이라고 할 것은 별로 없어요. 다만 여기는 독해력, 언어사고력 같은 파워가 필요해요. 파워가. 응용은 별로 필요 없어요. 문제 해결력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이 약해요. 그래서 나 수학은 잘 못해. 근데 나는 성실하고 그러니까 많이 해. 그러니까 영어는 잘 나와. 나는 문과 체질인가 봐. 사회 성실해. 국어 좀 잘해. 그러니까 독서가 돼.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어 잘하고 사회 잘하니까 나는 문과인가 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과목별로 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수학은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거고 국어하고 사회 같으면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특수성인 거예요.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다른 이런 특수성이 있어요. 수학은 개념이 적은 대신 개념의 깊이가 깊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Y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개념이 깊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해요.
이게 다른 과목하고 다른 수학만의 특수성이에요. 그런데 사회 공부할 때 많이 하고 양치기 하면 사회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수학도 양치기를 많이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다르다, 과목의 특성이. 그래서 수학은 양치기보다도 문제 해결력, 파워를 길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으면 사회나 과학은 성적이 쫙쫙 올라가요. 일타 강사 강의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념이 너무나 많고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교과서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잘 알기가 어려워요. 역사의 그 현관에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선생님들이 일타 강사 선생님들은 쫙 꿰어서 귀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은 앞뒤 연결이 돼서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나 과학은 일타 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영수는 일타 강사가 덜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국영은 독해력 또는 언어 사고력이라는 파워가 필요하고요. 수학은 문제 해결력 또는 사고력이라는 파워가 필요해요. 이 파워를 기르는 건 별 수 없이 본인이 낑낑거리면서 머리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혼자 해야 되는, 강의 듣고 유튜브 시청해서 안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타강사가 덜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드린 대로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회나 과학, 영어, 국어하고 달리 문제 해결력이 꼭 필요한 과목이다. 그러면 수학에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 해결력을 죽이는 공부 방법을 이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제가 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화면 한번 키워볼게요. 아까는 안 되네. 문제 해결력을 줄이는 공부 방법.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줄이는 공부 방법에 제일 안 좋은 거는 결과 위주의 피드백 또는 결과 위주의 관심. 두 번째가 풀이법의 학습, 세 번째가 과도한 학습 노동. 이 세 개가 문제 해결을 줄이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결과 위주의 피드백 하기 전에 과정 목표형, 결과 목표형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텐데요. 과정 목표형은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것. 결과 목표형은 과정보다는 풀었다, 점수 몇 점이다, 1등 했다, 2등 했다, 등수 이런 외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예요. 초등 2학년까지는 과정 목표형이 많대요. 연구에 본 결과로. 그런데 주위 권위자의 피드백에 따라서 나중에는 결과 목표형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서 머리 아픈 거 잘 못하겠어요 하는 애들이 실제로는 골치가 아파서 생각 안 한다기보다는 실패가 두려워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면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풀어봐. 이거 좋은 거야. 암만 이야기해도 싫다고 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이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요. 얘가 틀렸어.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해 주니까 틀렸어. 성질이 나요. 성질을 냈어요. 가르쳐줬잖아. 어제 했잖아. 좀 전에 했잖아. 나 설명할 때 안 듣고 딴짓 하더니 거 봐. 엄마 죄송해요. 아빠 설명할 때 잘 들어. 이게 접니다. 접니다. 이게 제 아들하고 딸한테 했던 접니다. 프로인 저도 애 가르칠 때 이렇게 되더라고. 설명할 때 좀 들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맞고 틀리는 거에 너무 강하게 피드백을 주면 머리 아프다. 좀 커서 상대 비교를 해요. 엄마 100점 받았어요. 그래?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완전 이제 비교죠. 95점이에요.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100점이 너네 반에 몇 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결과에 따라서
부모님이 한숨을 쉰다든지 눈빛이 달라도 애들은 다 알아요. 분위기만 봐도. 그렇게 되면서 결과 목표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멘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만나면 자기가 틀릴 것 같으니까 시도를 안 하고 회피하게 돼요. 그런데 과정목표인인 애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얘가 체스를 둔다, 오목을 둔다, 게임을 한다. 거기서 자기 목표 실패 수도 없이 하거든요. 게임할 때.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다고 해서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어떻게든 해서 게임 레벨 올리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거기서는 상대 비교가 없거든요. 잔소리하고는 질책하는 선생님이 없거든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게임할 때 왜 키를 이렇게 해야지 그걸 또 실수했냐 잘 들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써야 된다. 그래서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하면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지게 돼요. 과정 목표형으로 피드백을 주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의 지능은 정해져 있어. 타고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의 지능은 근육하고 같아서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어. 근데 요 단순한 차이 하나인데 요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도전 앞에서 어려운 거 만나면 고정 마인드셋은 자기가 낮은 계급인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도전을 피하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노력보다는 타고난 머리를 중요하게 생기고 천재 이런 이야기, 영재 이런 이야기 입에 많이 올리고 남이 성공하면 내 계급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게 불쾌해요. 남이 성공하면 배가 아파요. 두려워요. 셈이 나요. 성장 마인드셋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못해도 내가 노력하면 다음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게임에서 실패해도 애들이 계속 도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만나도 계속 해요. 레벨이 올라가면 점점 더 어려운 거 하는데 레벨 올라가서 싫어요 이렇게 하는 애 있다고요. 어려운 거 만나면은 계속 도전하죠. 노력에 대해서 지금 내가 틀렸지만 다음에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노력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건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다 실험을 했는데 마인드셋을 가지고 학생들을 분류한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면 출발선이 똑같은 애들이 성적이 벌어집니다. 마인드셋 하나만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IQ도 같고 가정환경도 같고 학교도 같고 선생님도 같고 다 같은데도 애들 성취도가 차이 나요. 마인드셋 하나.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씩 누적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결력을 죽이는 방법이 풀이법의 학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기 머리를 안 쓰고 내가 배운 것 중에 비슷한 문제 뭐 없나 하고 쫙 검색을 해요. 좀 연습 많이 되는 배운 것 중에 응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문제 자기 지식 DB를 검색한 다음에 비슷하게 걸리는 문제 있으면 풀고 아니면 포기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보통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대표 문제, 기본 문제, 필수 예제 이런 예제 종류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비슷한 걸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실망 문제로 응용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을 배운 것을 토해내는 형태입니다. 안 배운 거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운 거, 처음 본 거를 혼자 힘으로 풀어보는 기회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엮기를 자기가 무거운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코치님이 엮기 드는 거 보기만 본 거예요. 자기 근육은 없어. 코치님은 뭐
엄청 무거운 역기를 들어도 자기는 그걸 보기만 했으니까 근육이 없어서 못 들어요. 게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애들은 별표 쳐놓고 넘어가요. 저 유튜브 테스트에서. 안 배웠다 이거죠. 안 배웠다 이거죠. 안 배웠으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가 그냥 배워버려 되놓으니까 낯선 거는 당연히 내가 푸는 게 아니야. 난 이때까지 배워서 그거를 응용하기만 했으니까 안 배운 거는 배워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풀이법을 배워서 그거를 잘 기억하고 시험지나 문제에 토해내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법을 배우고 연습시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 결력이 안 길러지고 자신감을 잃고 자꾸 암기하게 돼요.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 따라만 간 길은 나중에 그냥 가보라 그러면 잘 못 가요. 분명히 갔던데. 하지만 지도 보고 이정표 보고 억지로 찾아갔던 건 갈 때는 힘든데요. 한번 갔던 데는 다음에 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심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 결력을 죽이는 방법이다. 세 번째, 문제 결력을 죽이는 대표적인 방법. 저희가 이번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본인 화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한 학습노동. 이거는 뭐냐면요. 문제 결력 기르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하는 경우. 그래서 많이 푸는 경우 6번씩 한 학년에 6번씩 푸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요즘은 6번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4번 하는 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한 학기 과정에 기본 문제집, 그다음에 문제 기본서 한 글자짜리 있어요. 문제 기본서, 그다음에 심화 문제, 또 최땡땡하는 극심화 문제 이렇게 4번 풀리거나 6번씩 풀려요. 많이 풀면 당연히 문제 풀겠지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첫째 이 경우는 애들이 못 견딥니다. 아주 수학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게 돼요. 어느 정도 먹고 살려고 장시간 노동을 하면 지긋지긋한데 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머리가 게을러져요. 몸은 엄청 빠르죠. 바쁘죠. 6번씩 풀고 5번씩 풀고. 근데 사실은 애들 머리는 다 쓰지 않아요. 그냥 암기해서 머리에서 문제 DB를 검색해보고 비슷한 문제 DB에 걸리는 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영혼 없이 풀게 되죠. 그러니까 실수도 반복하게 되고 비슷한 문제인데도 잘 못 풀고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아예 손을 놓고 이렇게 돼요. 문제 결력이 안 길러져요. 이런 애들이 어려운 문제도 잘 풀거든요. 그 이유는 나올 법한 문제들을 다 풀려서 연습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억력도 좋으니까 잘 푸는데 이런 학생들이 기억력이 좋은 학생일수록 오랫동안 이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외고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성실하고 기억력 좋으니까 문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수학을 망합니다. 수능에서 망합니다. 이유는 수능 레벨에서는 외워서 못 푸는 문제가 꽤 있거든요. 변별력 문제, 킬러 문제가. 근데 이거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평소에 두려워해요. 자기 머리 나쁘다 생각하거든. 진짜 난 머리 나빠. 어려운 거 나면 외워서 풀었지. 내가 혼자 이거 푼 적이 잘 없는 거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다 외우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갈수록 다 못 외우겠어. 모두는 처음 보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고2, 고3 올라가지고. 불안한 예감이 들죠. 근데 수능 시험장 가면은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펑 나와요. 머리가 하얘지고 망치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불행인 거예요. 기억력이 나빴으면 어떻게든 간에 문제 해결을 기르려고 일찍부터 다른 걸 했을 건데 기억력이 좋으니까 자기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막 버티다가 고이고상 돼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정말 괴로운 과목. 해도 끝이 없고 외워도 끝이 없는 개미 지옥 같은 과목. 괴물 같은 애들은 축축 푸는데 나 같은 육두품은 정말 죽자고 해야 되는 과목. 머리 차이를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과목. 이런 상처만 있고 나는 육두품인가 봐. 나는 문과인가 봐. 이러고 지내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얘가 너무 성실하고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았으면 일찍부터 머리를 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학습 노동이 수학이라면 진적이 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머리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푼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 이게 사실은 머리는 안 되니까 양으로 승부하자. 이렇게 애들한테 일찍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얘는 안 되니까 내가 온실에 보호해줄게. 이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 근데 진짜 그게 애한테 좋은 게 아닌데 온실에서 곱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2, 고3 돼서 소리 내리는 노지에 나가면 소리 먹고 시들어요. 자, 그래서 과도한 학습 노동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육두품이야, 수학문이다.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개발됩니다. 너는 육두품이야라고 믿는 게 바로 고정형 사고방식입니다. 다음 요 세 가지가 제가 많이 겪는 문제 해결력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이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문제집이에요. 어디 잘 됐다는 애들 보면 어딜 때 최상위 수학 했다더라. 그래서 최상위 수학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굳이 저하고 원수진 출판사도 아니고 원수진 책도 아닌데 이 책을 이름으로 박아가지고 한 꼭지를 하게 하는 건요. 너무 폐해가 크더라고요. 저희 학원에 테스트 보러 온 학생들 중에 최상위 플러스 하는 애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많은 퍼센트, 아마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퍼센트는 최상위를 했는데도 입학 성적이 별로예요. 저희 시험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교과 문제가. 그냥 준심화서 수준하고 기본 문제가 섞여 있어요. 최상위 레벨 문제가 없어요. 뒤에 이제 문제 해결력 문제만 조금 레벨이고 그냥 기본 문제를 내는데 준심화서 정도 디딤돌 응용이나 1등 수학 정도 레벨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최상위를 했다는 애가 정답률 7, 80% 넘는다는 애가 그 시험지를 30점, 40점, 50점 받거든요. 심지어 선행학습까지 더했어. 1, 2년씩. 그래도 점수를 잘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이 저희가 설문조사 믿음에 입학할 때 수학 적성 자의식 검사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학 싫어해요. 저는 수학을 증오해요. 이 정도 레벨의 부정적 감정 가지는 분이 많아요. 나는 머리 나빠요. 머리 안 쓰고 싶어요 하는 애들 꽤 있어요. 문제 해결력 길러주려고 수학 탑 클래스 만들려고 최상위 수학 풀렸는데 웬걸 성적은 안 좋고 애들은 수학 싫어하고 자신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최상위 수학 어릴 때 했다는 그 많은 고성취 학생들이 최상위 수학을 해서 걔들이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학을 잘하니까 최상위 수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상위 수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할 수 있는 것까요. 저는 다음에 가서 시킬게요. 그래서 최상위 수학을 시켜서 잘못시킨 거죠. 그 문제집 자체가 나쁜 문제집은 아니에요. 좋은 문제집인데 잘못 시켜서 생긴 피해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꼭지 하려해서 합니다. 두 번째로 최상위 수학 같은 문제집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념이나 원리의 심화가 있고요. 심화해서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깊이 있게 알고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하기도 하고 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상위 수학 같은 심화 문제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고 하는 목표에서는 지금 강력한 다른 경쟁자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필즈 수학, 팩토, 1031 이런 문제집들이에요. 3% 이런. 걔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문제집이라고 하고요. 자기들은 앞에 사고력 이렇게 좀 붙여놓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력보다는 호흡이 너무 짧은 문제풀이 위주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문제집이에요. 그거하고 교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최상위 같은 거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이쪽이 더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는 취지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조금 더 교과스럽지가 않아서 애들이 긴장을 덜 해요. 교과 문제 해결력, 이거 못 풀면 내가 뭔가 개념이나 원리를 몰라서 못 푸나? 학습이 부족해서 못 푸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해요. 교과 문제 해결력 때는.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때는 교과하고 연관성이 낮으니까 애들이 부담 없이 그냥 자기 생머리를 써서 마치 퍼즐책, 퀴즈책 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형성된 그동안의 부정적인 후유증이 덜 작용해요. 그러면서 풀리면은 성취감도 맛보고 그렇고요. 또 머리도 좀 더 생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기억력보다는. 그러니까 머리 개발하는 효과도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는 취지만으로 보면은 최상위 수학보다는 필즈나 1031 같은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교과 문제 해결력에 너무 어려운 최상위 같은 거 좀 덜하고 그 에너지와 그 시간으로 저희는 필즈 수학이나 1031을 시키거든요. 그래도 성취도는 못하지 않거나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 해보면서 경험한 겁니다. 저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하면 일단 문제 해결력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정보고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문제 해결력은 맨 밑바닥에 좋아하는 마음, 자신감, 끈기, 과제 집착력 같은 정서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운동 싫어하는데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문제 해결력도 비슷합니다. 낯선 문제,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얘를 머리를 쓰게 만들 재주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없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 혼내고 얼르고 달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머리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정서가 맨 밑바탕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요. 나눗셈을 알아야 어떤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지식, 개념이나 원리, 또 기능의 숙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위에 정서와 지식의 바탕 위에 문제 해결력이 있는데요. 제가 구해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단계가 아이디어를 착상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다 풀고 나서 반성하는 단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분석력,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해결책을 올리는 착상력, 착상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그리고 풀고 나서 반성하는 반성력. 반성력은 뭐 어법에 남았습니다만 그냥 역으로 한번 문을 맞춰봤어요. 이렇게 4개로 구성됩니다. 4개의 스테이지 또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넘어갈게요. 문제개의 구성 요소가 정서와 지식의 바탕 위에 4가지 단계 또 4가지 파워가 있는데요. 해보면 보통 문제 개력을 기른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집중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실행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잡아줄까? 어떻게 하면 옛날에 풀었던 배웠던 문제를 잘 기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해서 중간에 혼란스럽지 않게 할까? 이런 실행력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해보시면 수능에서 실행력만 해가지고는 3등급에 그칩니다. 3등급이면 인격기도 간당간당한 정도죠. 그런데 개념이나 원리, 또 대표 유형을 잘 이해하고 자기 거로 완전 소화를 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2등급까지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이 개념 원리 그리고 유형을 철저하게 아는 거로도 진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1등급은 쉽지가 않아요. 1등급 문제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문제가 몇 개의 모듈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때 배운 요거, 요거는 미분에서 배운 요거는 2차 방정식에서 배운 요거는 연립 방정식에서 배운 요거는 벡터에서 배운 이렇게 분해가 되는구나. 아, 요게 요때 배웠던 이 지식과 저 지식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분석하는 거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1등급 특별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로도 안 되는 게 문제는 다 분석을 했어. 그래도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 킬러급 문제들. 그것까지 하려면 착상력 훈련을 해야 돼요. 요거는 창의적 문제결력 문제집이 해줄 수 있어요. 사고력이 해줄 수 있어요. 이 착상력은 그냥 교과 문제결력, 최상위 같은 거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 풀려면 사고력이나 창의적 문제결력 문제집까지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문제결력을 살리는 공부 방법.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정서가 제일 밑바탕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을 길러줄 수 있는 성공 경험의 눈덩이 효과. 성공 경험이에요. 세 번째가 문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발문. 네 번째가 평소에 암기식 학습 방법 학습이 아니고 탐구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해결하는 주체적인 탐구라고 하는 공부 방법. 이 네 개가 문제 해결을 살리는 공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안정감.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학생. 나는 문과 탈입이야 하는데 상위권 학생이 좀 있어요. 한번 배운 거는 어려운 것도 잘 푸는데 안 배운 문제는 못 푸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저희가 해보면 문제 해결력이 약하지 않아요. 분위기 잘 만들어주고 막혔을 때 적절한 발문을 해주면 잘 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잠재된 문제 해결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학습하려고 들고 암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수천 명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경험한 거가 대부분의 학생은 낯선 문제를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이 있다. 다만 심리적 장애로 인해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심리적 장애가 자신감 상실하고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한 예를 들면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요. 그리고 부모님도 지혜롭게 잘 양육을 하셨어요. 근데 얘는 좀 문과예요. 머리는 좋은데 암기력이나 성취성, 이해력은 다 좋은데 수학 머리는 탑 클래스 하긴 좀 그래요. 이러던 학생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조금 늦게 3학년 때인가 저희 학원 와서 사고력도 듣고 문제 해결력 수업도 했어요. 저하고도 조금 했었는데 해보니까 머리가 있는 학생이에요. 있는 학생인데 너무 암기 위주로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해요. 잘하니까 한번 배운 거는 착착 정확하게 하는데 단 이 학생이 좋았던 거는 일단 언어 사고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비판적으로 이해를 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얼렁뚱땅 학습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학습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고력하고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도전하는 것을 맛보고 그렇게 하더니 요즘은 제가 봐서는 그 학생 영재과학 준비해봐도 될 정도로 늘었고 부모님도 얘가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해요까지는 아닌데 밸런스를 잃는 것 같아요 할 정도로까지 수학을 좋아하게 변했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 제가 이 학생 사고력 수업 한 2년 하는데 막 4학년 되니까 포텐 터지는 중이더라고요. 영재고 준비하세요 하는데 무슨 말씀이요. 제가 얘를 잘 아는데요. 얘 문과예요. 저희 아빠도 문과고요. 저도 문과고요. 얘는 철저히 문과예요. 아니라고 이제 포텐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사고력하고 문제 해결력하고 중1까지는 영재고 가는 애나 뭐 자사고 가는 애나 일반고 가는 애나 공통과정이니까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영재고 반에서 GTG 영재고 반에서 취업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경기 영재고 갔어요. 포텐 터지더라고요. 그 학생이 왜 어머니가 문과라고 생각했냐면 문과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선배경 시험 치셨어요. 4학년 때. 점수가 평균에서 한참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평균도 한참 안 됐잖아요. 이런 애가 어떻게 영재고에 문과라니까요. 얘가 그냥 이해력 좋고 암기력 좋고 성실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지. 진짜 타고난 머리 좋은 이과 애들한테 안 돼요. 근데 얘가 그동안 방법이 학습을 해보니까 워낙 암기력이 좋으니까 그게 편해서 어린 레벨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게 뻔하니까 학습을 해도 암기를 해도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처음 보는 성대경 씨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좋았던 건데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사고력이나 문제결력 수업에서 걷어내니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정서적 안정감의 가장 핵심은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틀리는 건 문제결하는데 꼭 필요한 거다. 네가 틀릴까 두려울 텐데도 도전했구나. 그래서 용감하다. 틀린 애한테 야 어제 배웠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도전했던 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시고 근데 몇 번 지적하잖아요.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배우려고. 심지어 부모님 중에는 얘가요 진짜 자기가 똥꼬치를 부려요. 정말 불편한 방법인데 그거로 푼다니까요. 제가 좋은 방법 알려주는데 귀를 닫고 안 들어요. 진짜 얘 이렇게 하면서 또 실수는 잘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제가 이제 10년째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정말 꾸준하게 이 상담 받습니다. 이 상담 진짜 많이 받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얘가 이렇게 똥꼬시 뿌리는 여성이 일단 증거입니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자기 머리로 하는 거를 일단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쩌다 실수할 수 있죠.
처음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도 없이 이정표만 보고 가는데 좀 섣불로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려고 용기 낸 그 마음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갔다는 그 사실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피드백을 준 다음에 긍정적인 피드백 축하를 한 다음에 도전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미션을 주시면 그 끈기와 그 과제 집착력으로 얘는 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실수를 고치거나 자기의 안 좋은 방법, 비효율적인 방법을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꾸는 것조차도 미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을 때, 위축되기 쉬울 때, 과학자들은 실패라고 안 불러. 과학자들은 실험이라고 불러. 100번, 1000번 실험한다니까. 에디슨은 2000번 넘게 실험을 해서 전등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언제 자라느냐? 맞았을 때는 뇌가 안 자라요. 기억한 걸 토해내서 답을 딱 정확히 맞았어. 그럼 살짝 기쁘긴 한데 머리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머리에 쓸 게 없죠. 잠깐 기억력이나 작은 부분만 쓰고 끝. 그런데 틀리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막 머리 엄청 쓴다니까. 그래서 모저라는 학자가 2011년도에 뇌의 전극을 막 달아가지고 전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퍼즐 같은 거 풀게 했는데 틀리니까 뇌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맞았을 때는 파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틀렸는데 고정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뇌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 표현하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틀릴 때 더 활성화됩니다. 그때 뇌에서 뉴런이 자라서 시냅스를 형성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문제결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패의 힘입니다. 실패가 우리 머리를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틀리면 축하할 일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틀렸어요 할 때 이때가 여러분이 진짜 부모나 교사로서 학생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많이 틀리잖아요. 야, 이거는 이 문제집은 살 필요 없지. 100점이다니까. 이거는 니한테 안 맞아. 많이 틀리면 니한테 딱 맞는 문제집이야. 많이 틀리면 아니죠. 틀리면 네가 잘하는 거야. 맞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네가 이런 거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공으로 가는 거야. 이걸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축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쌉으로 모시고 있는, 제가 일방적으로 쌉으로 모시고 있는 펑기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책을 1950년대에 썼는데 저는 이 책 받고 수학 교육계로 완전 전체가 됐어요. 저한테는 참 뜻깊은 책이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머리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의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는 필수적이다. 이때 생기는 좌절감을 이겨내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 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저는 여기 100% 공감합니다.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달리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과목이에요. 국어가 이해력을 담당하는 과목이고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과목이고요. 국어는 그런데 수학은 문제 해결력을 담당하는 과목이라서 더 그래요. 문제를 해결한다.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익숙한 거는 알려진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좌절감이 생겨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암만 해도 안 돼. 답답하고 이렇거든요. 어른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좌절감에 짓눌려가지고 술 마시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부정적 감정에 안 뺏기고 머리속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학교육이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는 100% 공감하고요. 자, 그래서 그 옛날에 이소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서방님이랑 노래 불렀던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 생활하다가 뉴욕 변호사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로스쿨 다닐 때 좌절감을 겪고 꼴찌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게 유퀴즈라고 유재석 씨, 조세호 씨 나오는 그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말이에요. 자기가 꼴찌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말.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잘할 때에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분의 엄마는 너의 실패를 축하해 라는 실패 축하 카드를 주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가수 생활하다가 낯선 곳에서 공부를 하고 로스쿨 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도전이고 좌절이 많았을 건데 그거를 이기게 하는 그 힘, 이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나 부모의 학벌 세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긍정적 피드백을 해줬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긍심, 끈기 이런 게 생기게 해줬느냐. 그런 게 진짜 부모가 자식을 도와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참 큰 선물이 이거예요. 이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시는 애들이 베이스 캠프 떠나서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갈 때 비바람 비는 아니겠죠. 눈바람 몰아치고 참 어려운 역병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주셨던 정서적 안정감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수학 교육하면서도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력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 아직까지도 정서입니다. 첫 번째도 정서적 안정감, 자신감 같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과제 집착력에 해당됩니다. 성공 경험의 눈덩이. 머리 쓰다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 보면 처음부터 어려운 거 게임 시키면 아마 그 게임 망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만만한 거 시켜요. 그래서 성공하면 팍 해주고 점수 올라가고 레벨 올라가고 뭐 번쩍번쩍 해주고 소리 나오고 노래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해서 성취감을 쌓아줘요. 그 성취감이 점점 생각하는 맛을 들리게 되고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그게 과제적 측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하고 다른 학원에서 온 애들하고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이 저희 학원은 1년 이상 다닌 애들은 얘들아 도와줄까 하면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해요. 딴 애들은 어려우면 좌절하면서 힌트 달라고 힌트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래 다니는 애들은 싫다고 힌트 싫어해요. 그 이유가 혼자 일로 성공하는 경험을 저희가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려운 것도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도움 없이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하면 좀 김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안 하고 자기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계속 뭐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오답노트 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던 애들은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힌트 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집 피하십시오. 정답률 70% 기준으로 하세요. 괜히 남들 한다고 최상위 수하고 최하위라고 최상위입니다. 못하겠네요. 최상위 수학 뭐 이런 거 애한테 안 맞는 거 하지 마시고 꼭 최상위 해야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애가 뭐 비교 대상인 애보다 좀 못하더라고요. 학생한테 맞는 걸로다가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습관 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습관 관련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작은 성공 경험이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도전하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사고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 세팅해 주시려면 성공 경험,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키워 주셔라. 그래서 점점 어려운 도전으로 유도해 주셔라. 요거를 체계적으로 잘 배치한 게 시스템으로 있는 게 뭐 사고력 수학이나 문제기록 수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라게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갈 때마다 막 때리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싶으시면 어쩌다가 그쪽 방향으로 뭔가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십시오.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축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자랍니다. 개선할 거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쩌다 한번 그거 할 때 놓치지 말고 탁 포착해서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런 관심과 인정 그리고 축하 약간 조정하는 의미에 나쁜 의미에서 칭찬도 뭐 괜찮은데 칭찬보다 독이 없는 건 축하입니다. 축하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했네 하고 뭐 안 하면 줘도 돼. 그래서 이런 관심과 인정, 축하, 칭찬을 해주면 지적질 안 해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실 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걸 칭찬해야 돼요. 머리 좋다 이런 칭찬, 타고난 것에 대한 칭찬은 칭찬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불안해요. 그리고 조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왜냐? 결과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100점이라서 칭찬하는 것보다 100점 맞을 만큼 노력한 거예요, 칭찬. 그렇게 노력하다니 왜 100점 했구나. 어려운데 진짜 노력했어. 잘했어. 근데 100점이구나. 이러고 나면 혹시 95점 맞으면 90점 맞으면 근데 시험 진짜 어려워서 평균이 50점도 안 되는데 95점 혼자서 95점이라도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는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경쟁자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칭찬을 들어도 불안해요. 근데 과정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한다. 실수 줄이려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다. 문제집 한 번 더 풀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칭찬해요. 그래서 칭찬도 잘못하면 거들먹거리는 아이 만들 수 있고 두려워하는 아이 만들 수 있으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도록 남을 이기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경쟁하도록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성공을 원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그 방법이 작은 성공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도록 하고 그 성공 경험을 할 때마다 축하해 주셔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증폭시켜 주시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과제 집착력이 생겨요. 세 번째, 막혔어.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머리 아파요, 하기 싫어요. 저도 이미 생각해 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좌절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은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난 알려주기가 쉬우시거든요. 알려줘 버리면 앞에서 했듯이 자신감도 있고 또 암기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발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발문이라는 게 뭐냐면 힌트하고 달라요. 힌트는 유도심입니다. 자기 유도하고 싶은 풀이에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놔주는 거예요. 그럼 징검다리만 밟고 오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 보고 간다고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생각한 풀이 방법은 A예요. 그런데 애들이 하다가 보면 B, C 더 좋은 풀이 방법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힌트를 주면은 애들은
B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A 쪽 방면에 힌트만 주고 있으면 얘들이 혼란스러워서 자신감 잃고 그 미지의 길을 더 못 나가고 선생님 유도하는 대로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니까 힌트를 받아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좀 미숙한 선생님 또는 뭐 초보 부모님 같으신 경우는 답을 알려줘 버리기가 쉬워요. 답답해서. 그것도 1학년, 2학년 쉬울 때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망치. 그게 아니고 힌트하고 달리 발문은 그림 그려볼까? 구하는 게 뭐니? 이 조건 어떻게 써먹지? 옛날 배운 것 중에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길로 생각할지 그 생각의 방향을 미리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포기했을 때 생각을 권리의 꺼리를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힐 때 교구만 던져줘요. 그러면 풀어요. 희한하죠? 그 교구가 별것도 아닌데 교구만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야, 이 조건을 너 써먹었니? 만 해도 풀어요. 물론 이게 부모님들은 어려웠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그거를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서 그 실력을,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그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도 힌트 안 좋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많은 전문가가 사실은 답지 알려주고 오답노트 전문가가 많아요. 애들 반복 학습시키는 전문가가 많고, 발문 전문가는 적어요. 그렇게 발문 전문가들 찾으셔서 맡기시면 제일 좋고요. 본인이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셀프 발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폴리아라는 분이 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두꺼운 책을 제가 딱 한 페이지에 요약했어요.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발문법을 딱 한 페이지에 다 압축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애들한테 그 발문을 던져주시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파일 드릴 테니까 꼭 받아서 가십시오, 발문지. 근데 부모님들이 이 발문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신데, 정 안 되시면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부모님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답지를 보세요. 1, 2학년,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하시는데 한 4학년 넘어가면은 부모님들도 심한 문제집 어렵고 우리가 하는 문제 결력 문제집 잘 못 푸시거든요. 또 그걸 언제 바쁘신데 공부해가지고 가르치시겠어요. 그것도 발문법을 연구해가면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시면 그냥 답지에 한 줄만 딱 밑에 종이로 가리고 한 줄만 보여주세요. 한 줄만. 그거 보고 애가 풀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줄 한 줄도 보여주고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나마 발문보다 좀 못하죠. 그냥 약간의 힌트인데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 낫고 전문가 찾아갈 상황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똑같은 문제를 풀어주지 마시고 힌트보다는 더 좋은 게 그냥 작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어렵죠.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걔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어렵긴 한데 부모님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유추해가지고 네가 본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하면은 좀 낫습니다. 자, 이거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좋은 방법 셀프 발문지 제가 드릴게요. 보고 제가 까먹으면 꼭 달라고 하십시오. 이따가 파일 올려드릴게요. 다음은 답지 한 줄만 보여주는 거. 안 되면 작은 문제 풀어주는 거 하시고요. 발문의 예예요. 네. 문제 해결법, 실패를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우고 조그만 진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배우고 핵심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걸 배우고 핵심적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아이디어가 보통 희미하거든요. 그 희미한 아이디어를 딱 붙잡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는 거. 이런 거가 문제 해결에서 암묵지 형태.
숨어있는 문제풀이나 선생님의 오답노트 뭐 칠판 판서로 가르쳐 줄 수 없고 얘가 혼자 낑낑거리면서 배워야만 됩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밑바닥에 심리적 안정감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좌절감에 정신 안 팔리고 에너지를 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몰입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대부분 경우는 어느 순간 퍽 하고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할 때 희미해도 알아요. 오랫동안 몰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쫙 파고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발상법, 착상력 할 때 발상법이요. 아이디어가 떠올렸을 때 워낙 희미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희도 애들 보면 막 풀 때 보면은 얘가 낑낑거리고 있어요. 제가 수업 관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까지 갔어요. 갔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빽해서 딴 데를 가요. 한 발짝 두 발짝 갔는데 뭐가 안 보이니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 제가 한 20분씩 30분씩 낑낑거리도 놔두거든요. 저는 우리 학원도 그렇게 해요. 저희 학원도 그렇게 하는데 20, 30분 낑낑거리다가 그 문제 해결의 입구까지 갔다가 물러나온 애들한테 딱 하나 제가 힌트 줄 때 있어요. 그 풀이 괜찮은데? 그러면 풀려. 괜찮은데? 만 해도 풀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를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천재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둔재는 보통 사람은 아이디어가 적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도 아이디어 떠오르는 건 비슷해요. 다만 그 아이디어를 희미할 때 더 잘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폴리아 사부님이 쓰신 책에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해서 이 문구를 만나고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구나. 문제가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전에는 못 풀고 답지 받던 게 풀리더라고요. 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왔어요. 그런데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애들 많으니까. 그래서 머리 나쁘다 생각했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발문법, 발문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게 질문이거든요. 머리를 굴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질문이에요. 질문을 받으면 사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질문 중에서 좋은 질문을 모아놓은 게 발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개혁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생각의 전략, 지금도 전략 많은데 그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면 좋죠. 이것도 판서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성을 통해서 쌓아나가야 돼요. 이야기는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낚시 미끼로 떡밥을 얻다 친 게 문구에서 낯선 문제의 50%는 땡땡땡으로 해결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땡땡땡이 실험합니다. 이게 발문법의 일부인데요. 발문법 중에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에서도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일부러 막 실험을 강제로 시켜요. 저희 주제 제목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생각하는 즐거움,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맛 이런 종류를 넣어가지고 강제로 실험하도록 애들한테 막 시켜요. 실험하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몸으로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 실험하기가 어떤 거냐면 얘들이 문제를 이해조차 못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깜깜할 때 진짜 어려운 문제죠. 뭐 어디서 본 듯한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쉬운 문제거든요. 그냥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 이거 어떻게 문제 뜻도 모르겠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배운 어떤 지식하고 연결되는지도 모를 때요. 그럴 때 제가 애들 뭐 붕친 표정이 도저히 이거 천재 아니면 못 푼다 할 때 제가 이렇게 해요. 그냥 숫자를 몇 개 넣어봐요. 얘들 1억이면 될까? 1억은 택도 없죠. 그럼 0이면 될까? 0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1000 정도면 될까? 1000도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거 네가 완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숫자 몇 개 넣어봐. 그래서 잘 관찰을 해봐. 그리고 가설을 세워봐봐. 그리고 또 숫자 넣고 잘 관찰해봐. 그럼 가설이 약간 안 맞거든? 그리고 추정을 하고
숫자를 몇 개 넣다 보면 이 조건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도 이해 못할 때 숫자 몇 개 넣고 그림 그려보고 이렇게 실험을 시켜보면 문제가 하나하나 이해가 돼요. 이 조건이 그런 뜻이구나. 저희가 문제 풀 때 보면 독해력이 약해서 수학 문제 못 푼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 독해력이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그럼 얘들 책 많이 읽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사회나 이런 거 할 때 독해력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듣는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걔들이 어떠냐면 수학 독해하고 그냥 독해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차이냐면 정보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줄의 정보가 막 팍팍하게 들어가 있던 수학은. 그리고 그 정보와 정보 사이에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한 글자 차이에 막 달라지는데 그게 그냥 평소 사회과학 독서하거나 문학 독서하는 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숫자를 집어넣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직접 그려가 보면서 실험을 해보면 문제가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이 정보와 저 정보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낯선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들고 그러면은 과거의 지식과 연결해서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문제의 50%는 숫자 집어넣어보고 그림 그려보면 실험하기도 많이 해결돼요. 그럼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봐서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만나시면 애들한테 숫자 몇 개 넣어봐. 무슨 뜻인지 네가 관찰을 해봐. 아니면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1억이면 될까? 이제 다 물어보세요. 1억이면 택도 없는 거 자기들이 알거든요. 몇 개 찍다가 보면 다 겪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육과정에서 연립방정식 문제가 좀 나옵니다. 닭이 몇 마리 있고 거북이 몇 마리 있는데 이게 다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그거를 일본식으로 하는 데는 이름을 붙여요. 합차산, 합구산, 무슨 산, 무슨 산 이름 붙여가지고 그 산마다 유형을 암기시키고 그림 그리는 법을 암기시키고 오답노트하고 막 이렇게 풀리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초등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는 예상과 확인으로 풀도록 교육과정에서 지침이 돼 있어요. 예상과 확인이 사실 찍기. 정확하게 실험하고 가설 세우기죠. 실험하고 가설 세우고 또 실험해서 가설을 수정하는 방식. 그걸 예상과 확인. 속된 말로 찍기. 찍기를 해서 관찰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냥 비논리적으로 느낌으로 찍는 건 안 좋죠. 근데 찍어놓고 관찰해서 확인하는 것은 좋은 찍기예요. 그 다음에 그 찍기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표구려 해결하기예요. 그 다음에 식을 써서 해결하는 것은 다음에 배우게 있어요. 중학교 가서 연립 방식. 그래서 예상과 확인, 표구려 해결하기까지가 초등교육과정 연립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학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문제 잘 풀죠. 역시 학습이 최고야. 우리 고학년급 배웠더니 아니면 선생님한테 용한 선생님 만나서 딸딸딸 반복학습 시켰더니 이런 문제 나오니까 척척 잘 풀더라고. 역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문제 해결력을 망치고 죽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냥 찍기가 좋아요. 자, 네 번째 좋은 방법 학습이 아닌 탐구형을 하게 하셔라.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좀 자료를 좀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문제를 풀라 이런 뜻이에요. 암기하지 말고 아까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 탐구한 뒤에 갖고 놀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건을 바꿔보고 이런 거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은 사실은 한 문제 풀고 나서 가지치기를 해요. 조건을 삼각형일 때 됐잖아. 사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여기 거꾸로 생각하기 전략을 썼거든. 이 문제는 어때? 이 전략으로 옛날에 다르게 풀었는데 식사서 해결했는데 거꾸로 생각하기랑 풀어볼까? 이렇게 해주는 게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 좀 쉽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하기에. 근데 이 폴리아 제가 샵으로 삼는 분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옛날에 저는 머리 좋아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지 하면 혼자서 낑낑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풀고 나서 자기의 풀이를 반성하고
그 풀이 과정을 반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진짜 이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근데 요 반성이 문제를 갖고 노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번 운동한 근육은 2일 좀 쉬게 해야 근육이 제대로 발달한답니다. 그리고 부상도 없고요. 근데 어떤 이제 독한 감독님은 막 매일매일 강훈련을 시켜요.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독한 감독님 보고 한 2년 지나면 그 야구단이 부상병동으로 변해요. 당장은 성적이 살짝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구단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운동만 시키니까 부상이 생겨요. 근육도 잘 안 자라요. 근데 진짜 영재고 이런 데 합격한 애는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안 봐요. 문제집 6번씩 끝내치고 좋은 성과 올리는 학생이 없어요.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생길 거냐? 한 문제 풀고 계속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가지고 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놀 기회가. 그래서 그 여유를 좀 주셔라. 근데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가지고 놀라고 해도 애들은 뭐 문제집 다 풀었으니까 끝하고 또 안 풀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고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 위에서 구고 보면서 요거는 최대 최소 구할 때 이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만 묶어서 해주고 요거는 거꾸로 생각하기 전략으로 묶어서 자기 경험을 돌아볼 수 있게 피드백을 주고 요거는 진짜 고쳐봐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탐구한 뒤에 갖고 놀게 하는 거는 고수가 필요해요. 근데 사는 사람 도움 없이 갖고 놀게 하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관련된 계열별 독서, 주제별 독서를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한 번만 몇 년 걸리거든요. 독서가. 네, 한 번만 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공부 잊어버리시고 자기가 알아서 갖고 놀아요. 자기가 했던 어떤 문제나 개념이나 원리하고 관계되는 걸 갖고 놀게 돼요. 그러려면 시간 여유를 좀 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의 원칙이고 또 부모님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은 원칙이에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진정한 문제를 진짜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프로블럼을 해결하려면 실패가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평가와 시간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빠르게가 아니고 깊게 정답이 아니라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좋은 문제에 도전하게 할 것. 좋은 문제는 뭐 이런 겁니다. 도전적이고 재미있고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고 풀이법이 다양한 오픈 프로블럼이고 학생이 가진 지식을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문제. 추가 탐구로 확정할 여지가 있는 문제. 이런 게 좋은 문제입니다. 저희 학원 테스트지 보고 문제지가 재밌어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5학년들은 영재고 준비하고 이런 애들은 저희 영재센터 문제나 저희 사고력 문제 풀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재밌다.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문제를 하거든요. 걔들이 흥미를 느껴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력 기르려고 하면 끝까지 도전 혼자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는데 혼자 풀 수 있을까요? 우리 애는 금방 자빠지는데요. 맞아요. 자빠지면 답이 없죠. 그래서 정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학 멘탈을 만드는 데는 문제 해결력 문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저희가 꼭 권해드립니다. 사고력 수학이 수학 멘탈을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서 문제 해결력이 꽃을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달려들게 하고 머리 쓸 수 있게 하는 사고력 수학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문제 해결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 프로그램을 저희가 줌으로 수업하거든요. 그 반은 한번 제가 공지 드릴 텐데 오늘 공지 드릴 거예요. 문자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테스트 보고 입학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저희 GTG 방식이에요. 혼자 문제집 푸는 것보다 여럿이 푸니까 애들이 쟤도 왔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있어요. 4번, 5번 틀리는데 집에 같으면 자빠졌을 애들이 줌이지만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실패를 질책하지 않아요. 틀린 거를 실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성공을 축하해요. 어두운 거를 개선하는 것보다 성공하고 밝은 면을 저희가 키우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힌트 주거나 가르쳐 주는 건 되도록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를 풀어주거나 발문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줌을 해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 피드백이 약간 원활하지 않아서 이건 오프라인 수업은 조금 하시고.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안 자빠지고 더 도전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글씨 읽는 것도 좋은데 혼자 문제 결력 문제집 풀리는 게 어려우시면 GTG 줌 수업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하는 과정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5월 달에 2기 모집하는데요. 1기가 1월 달에 모집했거든요. 2기 모집하는데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그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은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어린 문제에 나오는 역시 문학적이다. 똑같은 말도 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드릴 설명은 끝났고요. 질의응답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료가 지금 아마 그 탭이나 폰으로 하시는 분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오늘 했던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텐데 채팅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고하십시오. 발문술 그거부터 먼저 올려드릴게요. 제 PC가 지금 너무 목통이라 계속 렉걸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조영님, 조세영맘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너무 저희 자료를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지금 제 목소리 나가나요? 지금 줌이 지금 목통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괜찮나요? 안 되나 보네. 뜨나요? 뜨나요? 이제 되나 보자. 네네네. 제가 목통돼 있어서 채팅하시는 거 지금 못 봤네요. 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자료는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블로그 한번 보시고요.
발문법 이거 세포 발문법 한 페이지짜리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저희 블로그 와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하면 계속 지금 목통이 자주 돼 올리려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질문만 좀 해주십시오. 질문만. 질문이 되게 유익한 게 많더라고요. 잠깐만요. 올려주시면 저 위에부터 제가 좀 잘 들려요 많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학년 너무 늦을까요? 6학년 반도 있습니다. 6학년은 저희가 매드매스 반 운영하는데요. 일단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6학년도 문의 상담 받아오십시오. 김종훈 학부모님. 네. 그다음에 6학년 문제인력 수업도 있을까요? 문제인력 6학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고 1시간이니까 6학년도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아이디는 아니고 저희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GTC 블로그 찾아오시면 되고요. 안 되면 학원 데스크로 연락하시면 자료 드리고. 그다음에 잘 들려요 많으시고. 이제 멈췄네요. 네. 다시 되죠? 다시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나가봐야 되는데요. 발문법 파일 학원 친구 불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준서님. 네, 요거 일단 데스크나 이런 데 연락하십시오. 블로그에 일단 올려놓을게요. 최상위 수학 50% 정답률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담임선생님께 안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해방된 느낌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방 잘 되셨다니까 다행이에요. 네, 그 다음에 5학년 사고력반 있나요? 있습니다. 틀릴까봐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아이, 엄마에게 틀리는 걸 보여주기 싫다는 아이, 어찌해야 할까요? 저희들 상담 받으십시오. 저학년이면 사고력 수학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초6이네요. 6학년이면 개별 상담 좀 받으십시오. 이거는 짧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발문법 파일은 여기는 지금 올리려니까 줌으로는 계속 에러가 나요. 못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GTG 블로그 여러 개인 것 같아요. 김리안이 맞아요. 여러 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제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제 전화번호가 010-2434-2803인데요.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데스크에 문자 주시면 되시고 재원생이시면 학부모 선생님한테 요청하셔도 되고요. GTG 블로그 중에 저희 설명의 파일 올라가는 애는 딱 한 개거든요. 걔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재고 이정민님, 영재고 준비하고 싶은데 국제적으로 가면 입시에게 불리할까요? 엄청 불리하죠. 엄청 불리하죠. 청신국제중 가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밖에 수업을 못해서 어려워요. 가긴 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근데 불리는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일반 중은 또 더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상담 받으십시오. 제프님, 문제를 빼먹고 읽어 실수가 많은 아이, 실수를 줄이기 위한 팁 있을까요? 문제 해결력을 위해서는 초점을 여기 맞추시면 안 돼요. 저희 설명의 자료 앞에 거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 올린 거 다시 한번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잡는 게 지금 중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가면 문제 해결력이 죽습니다. 초삼맘님, 초5 첫째 사고력반 관심 있는데 테스트는 사고력으로 보나요? 교과로 보나요? 교과는 그냥 자기 학년 교과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는 사고력으로 봅니다. 네, 질문 주신 거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료 때문에 혼선을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리고 데스크로 연락 주시거나 저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초5 사고력반은 대면 수업인가요? 초호주님, 네, 대면 수업입니다.
문제결력반은 줌 수업이에요. 사고력반 원장님 반은 탑반만 강의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뭐 탑반만 하진 않습니다. 학년별로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테스트 보시면 되실 거고요. 양민혁님, 비대면도 가능한가요? 사고력은 비대면 조금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 같이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메인입니다. 줌 수업도 레벨 테스트 보나요? 네, 봅니다. 맞게 배치해야 되니까. 이강현님, 사고력 수업을 초4에 늦게 보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초5는 사고력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운영합니다. 근데 적어요, 반수가. 4학년에서 5학년을 훅 주는데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바쁘다고 안 하세요. 저희는 하시면 좋다고 하는데 안 하세요. 참고로 저희 레벨은 뭐 6학년까지 있습니다. 교재는, 주제는 있어요. 홍민택님, 초1 지난 GTD 수업 한번 듣고 지긋지긋해 하던 수학 아마 좋아졌다는 뜻 같으신데 잘렸네요. 초2 김님, 문제결력 수업은 계속 온라인 수업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교과반하고 패키지로 문제결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반 수업 하시면 따로 문제결력 수업 안 들으시고 교과반 안에서 수강하실 수 있고요. 그냥 요것만 들으시면 온라인만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온라인만 할 예정입니다. 초5 사고력반은 총 몇 반인가요? 지금은 한 반입니다. 보통은 2반이 있습니다. 숙제하다 말고 신나서 수학제까지 썼답니다. 이야, 그래요. 국민대 학생 지긋지긋 안 하고 신나하고 또 공부 더 한다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는 피드백이에요. 김성윤님, 문제결력 수업 제일 쉬운 반 교재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필즈 교재 쓰고 있어요. 필즈 교재 제일 쉬운 거는 킨더부터 오픈을 했는데 킨더는 모집이 안 됐어요. 1월반에서. 이번에도 한 반은 시도는 해볼 건데 모집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베이직, 그 다음에 인문, 그 다음에 초급, 그 다음에 중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고급하는 애도 있고요. 문제결력 수업 제일 쉬운 반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킨더나 베이직 될 거고요. 초2 최성훈이 초1부터 사고력 수학하고 있는데 아이도 저도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피드백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윤님, 문제결력 쉬운 교재 말씀드렸고요. 이정민님, 원장님 강의 3년째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반성합니다. 예. 원장쌤, 교수법으로 아이들이 배우면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강의를 3년째 들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황성호입니다. 박아인님, 초3이 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의 레벨이 있나요? 저희는 레벨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레벨이라고 하면 낙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도 저희는 학생들 반조정을 활발하게 해요. 학생들 중에는 지금은 좀 안전하게 요반이 왔는데 잠재력이 이렇게 포텐 터지면 위로 금방금방 올려요. 꼭 수강을 다 해야 올라간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레벨로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배우고 있는 주제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는데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초3. 초2는 사고력 주 몇 회 수업인가요? 주 1회 2시간 수업입니다. 초3맘님, 원장님 필주 교재 너무 어렵지 않나요? 레벨이 맞는 게 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초급, 중급, 고급만 있었는데 그 밑으로 인문, 그 밑으로 베이직, 그 밑으로 킨더까지 생겨서 조금 더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필즈 교재가 어려운 레벨이면 저희가 103일이나 다른 교재 섞어서도 하니까 어렵지는 않게 할 겁니다. 준님, 5학년일 경우 사고력, 문제결력 어떤 수업이 더 도움될까요? 테스트 보면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테스트 보십시오. 어떤 학생은 사고력이 필요한 경우 있고 어떤 학생은 문제결력이면 된다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 보시고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초2 사고력 수업반 교재는 필즈 수업인가요? 아니요. 사고력 수학은 필즈는 문제결력 교재, 문제풀이 위주고요. 사고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깊이 탐구하고 역량을 기르고 그런 수업이다. 사고력하고 문제결력은 레벨이 다릅니다. 훨씬 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사고력 수학. 그 중에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는 게 문제결력 수학. 필즈 수학은 문제결력 수학.
책 껍데기에는 사고력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는 문제결력으로 분류해요. 조소영 맘님, 저희 아이도 사고력으로 시작해서 GTG 수업 듣고 있는데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성과도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박태희님, 2시간이 총알같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좀 더 일찍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 저희 사고력 수업 듣는 애들 2시간이고 언제 2시간 됐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피드백 감사합니다. 총연우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블로그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블로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데스크로 연락해 주십시오. 조성익맘님 너무 좋은데 홍보를 안 하셔서 GTG 선배님들 좋은 경제고도 많이 가고 저희 아이는 성대경시 KMC 계속 높은 상도 받고 있어요. 홍보해 주세요. 네. 그래요. 지금 서영이 학생 뭐 대상도 타고 금상도 타고 제가 알죠.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막 애 같아서 홍보해 주시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리안이 블로그 주소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요거예요. 부투 그레이트 에듀까지 있네요. 네이버 블로그고요. 감사합니다. 김리안이. 저희 아이는 온라인 필즈만 하다가 다음 주부터 사고력 수업 시작해요. 더 일찍 시작 못한 게 아쉬워요. 김민준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리안이 감사합니다. 홍민태님 블로그 감사합니다. 네, 네, 블로그 주소 감사합니다. 김리안이. 제가 못 찾는 거 해주시네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가실 분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남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녹화 방송은 끌게요.